이 구조로는 이제 한계에 다 달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새로운 구조를 개발을 해야 되죠. 지금처럼 이 하이닉스에서 개발한 HBM3E와 같은 특별하게 이 메모리 구조를 바꿔서, 정확하게 말해서는 메모리를 이제 아파트처럼 층층이 쌓아가지고 한 방에 내보낼 수 있는 그 영역을 많이 보낸 거예요. 그러면 GPU와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지니까 연산량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미래에 100년이 지나도 아니면 뭐 500년이 지나도 무어의 법칙이 적용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새로운 법칙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AI가 촉발시킨 이 빅테크들의 경제, 그러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점차 컴퓨팅, 더 많은 컴퓨팅과 더 전력을 적게 쓰는 그러한 반도체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뭐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 이런 것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술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경쟁이 계속될수록 AI 데이터 센터부터 엣지 디바이스 같은 이 스마트폰, VR 기기까지 결국은 모든 것들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컴퓨팅, 계산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엄청나게 커져야 된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게 언제까지고 계속 컴퓨팅이 늘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게 가능은 한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까지 이 컴퓨팅이 얼마나 잘 늘어왔는지, 그리고 어디서 지금 멈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결과들을 정리해보고 앞으로의 이 컴퓨팅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까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컴퓨팅에 관련돼서 앞으로 발전이 잘 될 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 기업들마다 입장이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창시자인 고든 무어가 이게 18개월마다 이게 칩의 이게 성능이 이렇게 2배로 빨라진다, 약간 이런 고든 무어의 법칙, 무어의 법칙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포베러스 같은 3D 패키징, 이런 패키징까지 연기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 고든 무어의 이 법칙이 잘 접근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데서는 이게 이제 힘들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어의 법칙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게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연도별로 이 컴퓨팅 능력이 얼마나 빨라졌느냐, 이 세로축이 지금 로그 스케일이에요. 지금 10배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인텔 4004부터 해가지고 모토로라, AMD, IBM 계속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를 하는 부분 보이시죠? M2 울트라까지 그래프상에서 리니어하게 증가한다는 말은 계속 이 로그 스케일로 익스포넨셜하게 18개월마다 2개로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우리가 반도체도 뭐 5나노 공정, 3나노 공정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이 트랜지스터와 트랜지스터 사이의 어떤 이 갭을 말하는 그 몇 나노미터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효과를 나타낸다, 집적도가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적회로 IC 위에서 이 넣을 수 있는 트랜지스터 수가 2배로 증가를 하니까 성능이 빨라진다라고 하는 게 무어의 법칙인데, 이 물리적인 한계가 똑같은 면적에 더 많이 트랜지스터를 박아 넣을 수 있다라는 이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속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것과 비슷한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법칙도 있습니다. 데널드 스케일링 로우라고 하는 게 있는데 1974년에 로버트 드날드가 제안한 것이고, 트랜지스터, 우리 게이트라고 하죠. 이 반도체 칩에서 이 트랜지스터가 크기가 줄일 때에 전력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법칙이에요. 전력 밀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실제로 파워 소모하는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은 트랜지스터 크기가 이렇게 줄어든다 하더라도 전력 소비에 비례해서 줄어들고 작동 속도는 그만큼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자칩에 박아놓을 수 있는 트랜지스터는 많아지니까 성능은 높아지는데 전력 소모는 또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깨지기 시작했어요. 이 빨간 선을 따라가서 트랜지스터가 박아놓으면 따라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싹 꺾였죠. 이 싱글 스레드 성능이 딱 꺾인 거 보이시고, 주파수도 더 높일 수가 없어. 계속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자로 가는 모습 보이시죠. 근데 파워도 이 정도로 되고, 반면에 여기 보시죠. 코어가 원래 싱글 코어였는데 점차 코어 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코어 수는 딱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서 겨우 이거를 이제 보존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나드 스케일링 로우가 실패를 하고 있다, 즉 성능을 높이면 그만큼 전력도 엄청나게 많이 소모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파워 유시지 이펙티브니스, PUE가 낮은 데이터 센터가 주목을 받는 거고, 그 PUE가 낮은 데이터 센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액침 냉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구조의 어떤 데이터 센터를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성능이 늘긴 느는데 파워가 정말 걱정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작년에 ISSCC에서 리사수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보시다시피 슈퍼컴퓨터의 에너지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와트당 계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로 늘어나게 되면은, 와트당 성능이 늘어나게 되면은 거의 뭐 핵발전소급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초저전력으로 어떻게 더 나은 퍼포먼스가 가능하냐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퍼포먼스가 좋기만 하면 뭐해, 전력을 막 그냥 뭐 엄청나게 많이 쏟아 부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기업들이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소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력 소모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전에 이 카이스트 논문 리뷰 엔비디아보다 625배 발전된 뉴로모픽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설명드렸는데 이 폰노이만 구조라는 게 지금의 컴퓨팅 구조거든요. 무슨 말이냐?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컴퓨팅 기기들, 스마트폰, 노트북, 뭐 모든 것들이 다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계산하는 애가 있고 어떤 거를 저장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와 이 로직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거에 통해서 입력이 어떻게 되면 아웃풋을 내뱉는 구조. 이게 바로 폰 노이만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메모리하고 계산하는 부분, CPU나 GPU죠. 이런 부분에 왔다 갔다가 느리니까 이 느린 부분을 바틀렉을 처리하기 위해서 메모리 부분을 기존의 DDR이라는 D램보다 HBM이라는 구조를 바꾼 게 현재의 엔비디아의 H100, H200, AMD의 MI300 이런 GPU가 되겠죠. 그래서 무어의 법칙이 이걸 따라서 계속 발전해 왔는데 이 구조로는 이제 한계에 다 달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새로운 구조를 개발을 해야 되죠. 지금처럼 이 하이닉스에서 개발한 HBM3E와 같은 특별하게 이 메모리 구조를 바꿔서 정확하게 말해서는 메모리를 이제 아파트처럼 층층이 쌓아가지고 한 방에 내보낼 수 있는 그 영역을 많이 보낸 거예요. 그러면 GPU와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지니까 연산량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 기존에 그 각각의 GPU의 속도도 빠르고 D램 속도도 빠른데 보내는 거 자체가 너무 바틀렉이 되는 거예요. 성능 바틀렉이 되니까 이걸 빠르게 전달하고 싶으니까 저렇게 이제 가운데로 이제 층층이 아파트로 엘리베이터 뚫어가지고 신호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을 한 게 HBM이죠. 이제 HBM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엔비디아랑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메모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프로세서에 딱 맞게 이 메모리를 잘 결합해서 하는 구조가 접근이 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프로세싱 인 메모리, PIM 구조의 어떤 형식이 많이 발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HBM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D램 다이가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고 이게 지금 이제 8단에서 12단까지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오른쪽에 보시는 이 CPU, GPU 다이가 있으면은 얘들을 이제 층층이 엘리베이터를 쭉 타고 가가지고 인터포저를 통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신호들을 한 방에 빠르게 내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하는 게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있으면 한 개만 될 거잖아요. 근데 패키징 다 만들어 난 다음에 설계한 거 다 한 다음에 레고 조립처럼 딱 조립을 해가지고 MR 머프 같은 그러한 이제 본딩 기술을 사용해서 그러한 구조가 HBM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러한 폰 노이문 구조를 계속 메모리에서 계속 가져오는 구조가 되는데 이러한 형태가 지금 이제 주목받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CXL 이런 프로토콜 있잖아요. CXL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기존에 있는 어떤 메모리 구조가 있는데 특정한 프로토콜을 따라 가지고 이 CPU라는 프로세서가 메모리를 더 많이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약속을 하는 어떤 컨소시엄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목받는 게 결국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바틀렉이 된다. 그리고 CPU가 빨라지는데도 한계가 있다. GPU가 빨라지는데도 한계가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 가지 바틀렉이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처음 한 얘기가 아니에요. M1 프로세서가 처음 나왔을 때에 저기 보이시는 M1 프로세서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분해되어 있는 거를 M1이라는 곳에 한 곳에 다 통합해서 만들었거든요. GPU 따로, CPU 따로 다 따로 있는 거를 한 개 만들어서 만들었는데 이게 왜 빠를 수 있었냐? 애플이 자체 칩을 설계하는데 이 자체 칩을 설계할 때 저기 보시는 유니파이드 메모리 아키텍처를 썼다는 거예요. D램을 활용하는데 원래는 CPU는 CPU D램을 활용해야 되고 GPU는 GPU D램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GPU가 GPU D램을 활용해서 계산을 하다가 그 결과를 CPU한테 전하려고 하면은 이 D램에 있는 거를 따로 복사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GPU 메모리에서 CPU 메모리로 1GB 데이터를 복사하는데 시간이 걸리려고 하면은 단순히 뭐 PCI Gen 3 같은 거 기준으로 16레인 인터페이스로 기준으로 보면은 속도가 한 16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초당으로 계산하면은 그 데이터가 옮겨지는데도 0.06초 이상이 걸립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걸려요. 근데 유니파이드 메모리로 통합을 해서 CPU가 다 활용할 수 있으면은 이동 시간 자체가 별로 안 걸리니까 0.06초가 별로 안 걸리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계산을 하면은 그 0.06초가 쌓이고 0.06초가 10번 쌓이면은 0.6초가 되는 거고 그러면 0.6초 딱 이제 시간이 더 걸리는 거잖아요. 100번 쌓이면은 6초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혁신적으로 하는 게 바로 유니파이드 메모리 구조인데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빠르게 프로세서로 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연구가 되어 왔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제가 앞서 이제 채널을 통해서 소개드렸던 김상현 박사님 그리고 유해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셨던 이 뉴로모픽 반도체가 바로 미래라는 겁니다. 이 구조가 물론 지금 기존에 있는 DNN 구조 어떤 트랜스포머 구조를 그대로 활용한 건 아니에요. 근데 뉴로모픽 반도체가 이제 스파이크 뉴런 네트워크라고 제가 짤막하게 설명드렸죠. 이게 싱크로너스 클락마다 딴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프로세스를 하는 게 아니라 신호가 있을 때마다 처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전력으로 구동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아직 초기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AI도 초기에는 뭐 옛날에 완전 퍼셉트론 개발될 때는 그때 개념은 좋았지만도 AI가 뭐 수십 년에 암흑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CNN 나오고 딥러닝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서 같이 호황기를 얻어서 트랜스포머가 나왔듯이 뉴로모픽 컴퓨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초기 연구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연구가 많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김상현 박사님, 유해진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런 저자분들이 같이 연구를 한 결과를 보면은 기존에 있는 딥 뉴럴 네트워크 구조와 뉴로모픽에서 사용하는 SNN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합쳐가지고 마치 하이브리드카, 하브카처럼 어떤 때는 기름을 떼고 어떤 때는 배터리를 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하는 구조를 처음으로 프로세서를 만들었다는 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나왔다는 결과라는 게 상당히 저는 고무적인데, 당장 상용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알고리즘과 더불어서 이렇게 실제로 구현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연구 성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양자 컴퓨팅 쪽이죠. 왼쪽에 IBM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초전도체를 활용해서 굉장히 저온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양자 컴퓨팅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오른쪽에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이온 트랩 방식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도 지금 굉장히 로드맵대로 빠르게 발전되고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폰 노이만 구조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이러한 연구들이 지금은 뭔가 현실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주목을 하고 있고 여전히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미래에 100년이 지나도 아니면 뭐 500년이 지나도 무어의 법칙이 적용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새로운 법칙이 나오지 않을까요? 새로운 컴퓨팅 방식이나 새로운 형태의 어떤 혁신적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른 어떤 것들이 발전될 수도 있고, 심지어 지금 AI를 통해서 칩을 개발을 하기도 하고 최적화를 하고 뭐 이제 PNR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것처럼 새로운 것들이 계속 발전이 될 겁니다. 뭔가 벽에 부딪혔을 때 새로운 것들이 계속 발전이 되어 왔는데 정말 안 될 것 같다라는 거. 예를 들어 휴대폰이 예전에 이만큼 벽돌만 했잖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거냐 상상하기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온갖 것들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 이러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이렇게 연구가 계속되면 뭔가 새로운 기술이 발견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연구자들 그리고 연구원들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과학 쪽에서 이게 투자 인력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은 정말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고 다른 분야도 다 중요하겠지만도 과학 쪽의 인력이 좀 더 양성이 되면은 더욱더 우리나라 경쟁력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데, 뭐 안 될 과학에서도 과학 대중화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대중화를 해서 여러 가지 중요성을 알리고 있고, 저도 과학 기술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과학 기술 소식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컴퓨팅 발전이 어떻게 되어갈지, 제가 죽은 후에도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계속해서 연구 결과를 전해드리고 있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